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죠. 경제 전문가 제레미 리프킨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지난 수천 년보다 앞으로의 수십 년 사이에 더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고요. 역사학자 이언 머리스는 2000년과 2050년 사이 겨우 50년간의 사회 발전 속도가 과거 1만 5천 년 동안의 변화보다 2배는 더 빨라질 것이며 2103년이 되면 다시금 그 속도가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요즘 AI 기술 발전이라든지 사회의 구조 변화를 보면 이런 말들이 정말 실감되는 것 같아요. 와인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와인 또한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그 변화의 속도는 과거 수천 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비슷한 모습으로 유지되던 와인은 근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단 몇십 년 만에 경이로운 품질의 도약을 이뤘죠.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와인 양조 기술이 신대륙에서 단 수십 년 만에 재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와인이 당면한 변화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3가지 정말 재미있는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와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오늘 꼭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글로벌 워밍, 즉 지구온난화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적인 이슈가 아니라 현재 와인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지구온난화는 물론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와인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체감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와인은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작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면 포도의 당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산도는 떨어지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는 이 품종이 자라고 이런 스타일의 와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건데요. 와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전통적인 와인 생산지의 많은 지역들이 점차 와인 양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위한 포도는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이상적인 상태로 재배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금까지는 와인 재배가 어려웠던 더 북쪽의 와인들은 새로운 와인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 와인의 양대 산맥인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경우 요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통적인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좀 다르게 양조 방식이라든지 포도밭 관리, 변화를 주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반면 영국의 경우 과거에는 와인 재배가 거의 불가능했던 지역이지만 이제는 스파클링 와인 생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남부 지역은 점점 샴페인 생산지인 프랑스 샹파뉴와 유사한 조건의 기후를 갖추게 되었고요. 실제로 샹파뉴 와이너리들이 영국으로 포도밭을 확장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추운 기후였기 때문에 와인 재배가 어려웠던 지역들이었죠.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차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 와인 강국이었던 독일에서는 레드 와인 품종도 안정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더운 기후 때에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지는 기후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포도 재배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죠.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와인업계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더위에 강한 품종으로 교체하거나 기존보다 고온에서 잘 자라는 품종을 연구하고 도입하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재배지를 더 높은 고도로 이동시키거나 포도 덩굴의 그늘을 조절하는 방식 등 재배 기법을 개선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건조한 기후에서도 지속 가능한 재배가 가능하도록 드라이 파밍 방식이 도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요. 알코올 도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효 과정을 조절하는 그런 실험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와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와인 생산지의 지형과 경계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중국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 와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에서 와인을 만든다고? 라고 하며 사실 크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와인은 더 이상 신기한 시도가 아니라 글로벌 와인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건데요.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정권 이후 와인 산업을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중국 와인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포도에서 와인으로 책을 출판했을 때만 해도 중국 와인의 상승세가 보인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와인의 품질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 정도면은 진짜 실제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와인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이제 중국 부유층의 과거 프랑스 고급 와인을 향한 레드 옵세션, 이게 중국 와인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국의 부유층이 보르도와 부르고뉴 등 보급 와인을 소비하는 걸 이제 넘어서서 아예 유럽의 와이너리를 직접 인수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와인 양조 기술, 경영 노하우, 인프라와 유통망이 중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차이나머니가 이제는 경매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 와이너리를 사들이는 데 사용이 되면서 그 기술을 이제 중국으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거죠.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더해지면서 중국 와인의 품질이 급속도로 개선되었고 기술력과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와인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홍콩에서만 해도 이제 고급 중국 레스토랑에서는 중국 고급 와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변화인데 과거에는 프랑스 와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고급 중국 레스토랑이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중국 와인이 중요한 포지션으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고위층들도 어쨌든 대외적으로 중국 고급 와인을 오더해서 마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문화적 변화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중국이 부유층의 사치익 소비를 규제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초고가 프랑스 와인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대신에 중국 고급 와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 소비라고 하죠. 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한때 보르도 1등급 와인이나 부르고뉴 그랑크리 와인들이 중국 부자들의 입찰 경쟁 속에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면 지금은 그런 흐름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유럽 와인을 사모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와인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 생산국으로 변모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와인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수천 년의 서양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와인이 좀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필록세라나 세계대전 같은 물리적인 위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 같은 외부적인 요인은 사실 와인의 존재의 가치가 굳건하다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와인의 큰 매력을 못 느낀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 몇 년간 아니면 몇 개월 사이에 더 급격히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와인은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런 제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첫 번째로 와인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술이에요. 한 해 한 해 기후와 포도의 상태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대량 생산이 어렵죠. 물론 벌크 와인이라는 형태로 대량 생산이 되는 와인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와인 하면 떠올리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와인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요. 또 노동력 투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공을 들여서 포도를 키우고 또 숙성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야만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느림의 미학을 기다려줄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비자 세대도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와인을 즐기려면 와인의 맛과 향을 구별하고 생산지의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는 것이 좀 필수적이었고 이는 와인을 미식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의 오랜 전통이었죠.
이제는 이런 과정까지 거쳐가며 와인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와인을 굳이 고급 미식으로 여기지 않더라도 어떤 지역들에서는 식문화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즐기던 그런 전통적인 와인 생산지가 있었는데요. 그곳의 젊은 소비자들마저도 이제는 와인을 조금 구시대적인 유산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SNS 트렌드라든지 보여지는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가치를 지녔던 와인의 의미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좀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좀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와인의 매력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인의 정체성은 첫째, 다양성, 둘째, 불완전성, 셋째, 땅에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는 적게 잡아도 6만 5천 개의 와이너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와이너리가 적어도 3, 4종류를 와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도 30만을 훌쩍 넘는 그런 숫자인데요. 똑같은 게 전혀 없는 맛과 향이 완전히 다른 와인만 30만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수십만 개의 와인이 매년 빈티지마다 맛이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 와인이 가진 이 다양성이야말로 와인의 고유한 정체성이고 매력이며 무기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또 세상은 갈수록 이 다양성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 다양성 때문에 와인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성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와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되게 불완전해야 비로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이 와인 전문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최고의 와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되묻죠. 최고의 와인이 뭘까요? 완벽한 와인일까요? 최고로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탄닌, 산도, 무게감, 복합미, 오크풍미 이런 거 하나 정말 다 빠지지 않고 다 좋은 와인이 완벽한 와인, 최고 와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와인은 미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불완전해야 리듬이 생기기 때문이죠. 완벽을 원하는 이 시대에 통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불완전한 것이 와인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땅인데요. 와인은 자신이 태어난 땅에 관해 명확한 단서를 보여주고 그것에 관해서 말을 건다는 점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굉장히 독특하고 고유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서 많은 에피소드들에서 때로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와인의 이 고유한 매력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저술한 호두에서 와인으로 책을 기반으로 와인 역사 인문학 콘텐츠 20개 에피소드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와 함께한 와인 역사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는데요. 여러분께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플레이리스트 가시면 와인 인문학이 있으니까요. 고대 시대부터 문명 이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현대까지 이렇게 쭉 정리된 영상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셨겠지만 애플과 스포티파이에서도 팟캐스트 동일한 내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콘텐츠 최선을 다해 만든 영상들이니까요. 한번 전체적인 역사와 문화의 흐름 따라가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을 끝으로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하고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다시 반갑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